이 새를 네가 대체 어디서 났니?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수천 직원을 거느린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나라 안 누구나 이름을 아는 대성그룹의 어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회색 담벼락엔 곰팡이가 거뭇거뭇 번져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골목이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노인 앞에는 7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를 마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값비싼 외투 자락이 흙바닥에 그대로 끌렸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 손에 낡은 목각 새를 받쳐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 작은 새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노인의 숨이 턱하고 멎고 말았어요. 굽은 어깨가 그 순간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어깨가 무너지듯 떨려왔습니다. 주름진 두 손은 새를 놓칠세라 더 꽉 움켜쥐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호통 한마디면 어른들도 숨을 죽이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이름도 모르던 두 아이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어요. 이 노인이 왜 7살 아이들 앞에 주저앉았는지, 무엇이 이 단단한 사람을 흙바닥에 무릎 꿇게 했는지, 그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 변두리 산비탈에 낡은 반지하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이 길바닥과 같은 높이라 종일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햇빛은 한낮에 잠깐 들었다가 금세 빠져나갔죠. 벽지엔 곰팡이가 거뭇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면 방바닥에 물이 차올랐어요. 그 좁은 방에 한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서민영, 올해 37이었습니다. 고된 살림의 흔적, 그 흔적이 37 얼굴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얼굴엔 또래보다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도 눈빛만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시장통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1년 내내 짓물러 갈라져 있었죠.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으로 찬물이 사정없이 스몄습니다. 그렇게 새벽 일을 마치면 손에 쥐어지는 건 4만 원이었습니다. 낮이 되면 그녀는 또 다른 일을 나섰어요. 골목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하루 종일 걸어도 손에 쥐는 건 10,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종이 한 근에 100원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그녀는 단 하루도 리어카를 놓지 않았습니다. 방세는 다달이 25만 원이었습니다. 늘 모자란 살림. 남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돈을 맞추고 나면 끼니가 늘 빠듯했어요. 쌀독은 자주 바닥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끝끝내 굶기지 않은 입이 둘 있었어요. 올해 7살이 된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오빠가 별이고 동생이 소리였죠. 별이는 7살답지 않게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늦으면 동생 손을 꼭 잡고 골목 끝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소리 밥 챙겼어요. 그 말을 들으면 서민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리는 수줍음이 많고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돌아오는 저녁이면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가락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제법 고왔죠.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 서민영은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두 아이는 신기하게 밝았어요.
골목에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 쌍둥이는 서민영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그녀는 무연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죠. 거기 갓 들어온 핏덩이 둘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은 남매였어요.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서민영은 그 작은 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녀가 덜컥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그녀를 말렸습니다. 제 한몸 건사도 힘든데 무슨 애를 둘씩이나. 그래도 서민영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오히려 핏줄이 아니라서 더 애틋한 정이 들었어요. 그녀는 두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렸습니다. 별이와 소리라는 이름도 그녀가 손수 지어주었죠. 밤하늘의 별과 고든 소나무를 닮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의 7년이 흘러갔습니다. 변함없는 가난. 그 세월이 7년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가난은 한 번도 그녀를 비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녀에겐 늘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늘 부족한 밥상. 그래도 아이들 그릇만은 꽉꽉 채워주었습니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오르는 날은 손에 꼽았어요. 어쩌다 생선 한 토막이 생기면 통째로 아이들 몫이었습니다. 서민영은 그 곁에서 김치에 밥을 말아 넘겼죠. 엄마는 생선을 원래 안 좋아해. 아이들이 알까봐 그녀는 늘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명절이면 시장에서 떨이로 나온 과일을 한 봉지 샀어요. 흠집난 사과라도 아이들 입에 들어가면 그녀는 배가 불렀습니다. 자기 입에 넣을 것은 늘 맨 뒤로 밀었죠. 그렇게 사는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다 보면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자주 마주쳤어요. 리어카가 무거워 보이는 할머니를 보면 그녀는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제 것이 적어지는 줄 알면서도 한사코 거들어 주었죠. 민영이는 곰 같은 사람이야. 시장통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련할 만큼 정이 깊다는 뜻이었어요.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늘 남을 먼저 챙긴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폐지를 줍던 그녀가 길에서 쓰러진 노숙인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못 본 척 지나치던 한겨울 추운 밤이었습니다. 서민영은 제 외투를 벗어 그 사람을 덮어주었어요. 그러고는 가게로 달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제 하루벌이가 통째로 날아가는 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 떨어진 스웨터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뎠죠. 그래도 그녀는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골른 사람을 그냥 두고는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그녀에게 인정이 후했죠. 떨이 채소를 슬쩍 더 얹어주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남은 밥과 반찬을 곧잘 싸주었습니다. 애들 갖다 먹여 버리느니 낫지. 그 한마디에 서민영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정으로 세 식구의 저녁상이 차려지곤 했죠. 물론 그녀의 마음에도 그늘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짊어진 무게. 그것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짐이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는 무게는 늘 어깨를 눌렀어요.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그녀도 한 번씩 무너졌습니다. 내일 방새는 어찌하나 아이들 옷은 또 어찌 사입히나 싶었죠. 그런 밤이면 그녀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길지 않았어요. 새벽이 오면 그녀는 다시 멀쩡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만은 결코 보이지 않았죠. 그것이 서민영이라는 여자가 가진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가난해도
서로의 전부였어요. 별이가 소리를 챙기고 소리가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그 둘을 안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은 그래도 늘 온기로 가득했죠. 서민영은 그 온기 하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이 셋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평범한 저녁이었죠. 만약 그날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쓰러지지만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세 식구의 가난하지만 따뜻한 나날은 그대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나 운명은 바로 그 골목 끝에서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비탈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던 저녁이었습니다. 서민영은 빈 골목 끝에서 리어카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만치 담벼락에 한 노인이 기대어 비틀거리고 있었죠. 노인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는 게 보였죠. 이내 그 몸이 길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민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리어카를 그 자리에 내팽개쳤어요. 폐지 더미가 바닥에 쏟아지든 말든 그녀는 내달렸습니다. 종일 폐지를 주워 모은 하루치 벌이가 쏟아졌어요. 그래도 그녀의 머릿속엔 쓰러진 노인뿐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닿기까지 채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엔 그 시간 오가는 사람이 제법 있었죠. 퇴근길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흘끔 보고도 다들 발길을 옮겼어요. 남의 일에 엮이기 싫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부러 길 건너편으로 걸음을 틀었어요. 누군가는 멀찍이서 사진만 한 장 찍고 사라졌습니다. 그 무심한 등들 사이로 한 사람만 거꾸로 달려들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민영이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 서민영은 노인의 어깨를 붙들어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노인은 눈을 반쯤 뜬 채 가는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이마를 흥건하게 적신 식은땀. 그녀는 노인의 등을 받쳐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른 몸인데도 축 늘어진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민영은 이를 악물고 그 몸을 제 등에 들쳐 업었죠. 마른 노인의 등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내디뎠어요. 노인의 차림새는 의외로 반듯했습니다. 깜나가 보이는 두툼한 외투에 깨끗한 구두 차림. 옷깃 안쪽엔 곱게 박힌 이름 모를 상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엔 따라붙은 사람 하나 없이 혼자였죠. 부축하는 가족도 없고 찾는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서민영의 눈엔 그저 길에 쓰러진 노인일 뿐이었죠. 좋은 옷을 걸쳤든 말든 그녀에겐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이 가빠 보이는 게 먼저였어요. 머릿속엔 잠깐 병원이라는 단어가 스쳤습니다.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비용을 떠올리자 가슴이 철렁했죠. 당장 그녀의 주머니엔 10,000원 한 장이 다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진료비 한 번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노인을 추슬러 업었어요. 일단 제 방으로 모시자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반지하까지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조심히 내려갔죠. 서민영은 노인을 방 안 이불 위에 가만히 뉘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식은땀부터 닦아주었어요. 그러다 그녀의 손이 노인의 손등에 잠깐 닿았습니다. 곱게 늙어주름조차 단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험한 일이라곤 모르고 산 손처럼 보였죠. 그런데 손끝만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칼에 베인 듯한 굳은 흉터가 마디마다 박혀 있었어요. 엄지와 검지엔 두껍게 앉은 굳은 살. 곱디고 온 손에 어울리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무언가 깎고 다듬는 일을 오래 해온 손 같았어요. 서민영은 그저 고생한 손이려니 짐작했습니다. 설마 무엇을 깎던 손일지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잠시 그 손을 들여다보다 이불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얼마쯤 지나 노인이 흐릿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곰팡이 얼룩이 거뭇하게 번진 낮은 천장이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벗겨진 벽지와 옹색한 살림살이가 눈에 차올랐죠. 평생 발 한 번 디뎌보지 않은 종류의 방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 당혹과 경계가 함께 어렸어요. 바로 그때 두 개의 작은 얼굴이 쑥 들어왔습니다. 7살 쌍둥이가 빤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물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죠. 소리는 새로 적신 물수건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이마에 올려요. 노인은 그 작은 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노인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사이 부엌에서 죽 끓는 냄새가 번져왔습니다. 서민영이 흰죽을 한 그릇 쑤어 들고 들어왔죠. 기력부터 차리셔야죠.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떠넣어주는 죽을 한술 받아 삼켰습니다. 목을 타고 따뜻하게 흘러내린 멀건 죽 한 술. 언제 이런 온기를 받아봤는지 까마득했습니다. 그의 집은 넓었으나 늘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명령을 받드는 손은 많아도 정을 건네는 손은 없었죠. 노인의 굳은 어깨가 저도 모르게 조금 풀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린 낯선 온기.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그는 애써 눌렀습니다. 댁은 어쩌다 이 동네까지 오셨어요. 서민영이 빈 그릇을 거두며 조심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창밖 발소리들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대답이 한참이나 늦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자꾸 와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 목소리엔 어딘가 사람을 부리던 무게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민영은 그 사연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그리움 하나쯤은 있는 거니까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노인은 잠깐 머뭇대다 김노인이라 둘러댔습니다. 제 진짜 이름 석자를 그는 끝내 삼켰어요. 서민영은 그 이름을 의심 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노인은 그 방을 떠나지 못했죠. 기력이 돌아와도 선뜻 일어설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별이와 소리가 곁에 바짝 붙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노인은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남의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였습니다. 특히 잠든 소리에 동그란 이마가 그러했죠. 노인은 그 까닭을 끝내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부질없는 정이려니 여겼어요. 그날 밤 노인은 그 진짜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업어 살린 여인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반지하 방이 무엇의 시작인지를 말입니다. 끊어졌던 한 핏줄이 여기서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매듭을 풀어줄 증표 하나가 아직 잠들어 있었죠. 노인이 반지하 방에 머문 지 어느새 사흘째였습니다. 쓰러졌던 몸은 더디지만 조금씩 기운을 찾아갔습니다. 서민영은 그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노인을 걸은 적이 없었어요. 새벽 설거지를 마치고 오면 제일 먼저 죽부터 안쳤습니다. 흰죽에 계란 한 알을 풀어 곱게 저었습니다. 쌀독을 박박 긁어야 겨우 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녀는 그 한 그릇을 노인 앞에 꼬박꼬박 내밀었습니다. 방세 25만 원의 약값까지 더해지니 살림은 더
그래도 그녀는 노인의 약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산 4,000원짜리 소화제와 감기약이었어요. 그 4,000원이 그녀에겐 반나절 폐지값이었습니다. 정작 제 끼니는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죠. 노인 몫에 죽을 쓰고 남은 멀건 물이 그녀의 점심이었어요. 그마저도 아이들이 볼까봐 부엌 구석에서 후루룩 넘겼습니다. 별이와 소리 그릇만은 여전히 꽉 채워주었어요. 제 배가 고른 건 그녀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그 광경을 가만히 누워서 지켜보았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을 돈으로 사온 그였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친절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사심없는 손길은 70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죽그릇을 내려놓는 그녀에게 노인이 물었습니다. 댁은 어찌 이러시오? 뜻모를 물음에 그릇을 든 손이 잠시 멎었습니다. 서민영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노인을 빤히 보았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면 될 것을. 노인의 목소리엔 가시 같은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민영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른이 아프신데 어찌 모른 척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까닭은 애초에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노인은 그 무사심한 대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남이 베푸는 친절에도 늘 속셈부터 더듬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여자의 마음은 도무지 셈이 서질 않았어요. 아이들도 노인을 슬슬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별이가 노인의 낡은 구두를 닦아두었습니다. 제 작은 손에 헝겊을 쥐고 코끝까지 윤을 냈어요. 할아버지 신발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7살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소리는 노인 곁에 앉아 가만히 흥얼거려 주었어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 제 가락이었습니다. 그 작은 노랫소리가 방 안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노인은 굳어있던 입가가 저도 모르게 풀리는 걸 느꼈죠. 마른 눈가가 까닭없이 시큰거렸습니다. 평생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잔물결이 일었어요. 노인은 누워서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오래 헤아렸습니다. 문득 제 지난 세월이 낯설게 떠올랐어요. 그는 평생 사람을 돈으로 재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두려면 값을 치렀고 멀리 하려면 또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쌓은 것이 많아질수록 곁은 더 텅 비어갔어요. 널따란 집엔 늘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북적임은 죄다 돈을 보고 모인 것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눅눅한 반지하의 온기가 그래서 더 시렸어요. 마음을 정한 노인이 하루는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꼬깃하게 접어둔 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적지 않은 액수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시오. 신세를 졌으니. 서민영은 그 종이를 보더니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아유,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손사래엔 한 점 거짓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그녀의 손에 수표를 쥐어주려 했어요. 서민영은 두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물러섰습니다. 어른 몸 낳는 게 저한테는 돈보다 나아요. 그러고는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의 내민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작은 거절이 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돈으로 안 되는 마음을 처음 만난 거였죠. 수표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쉬이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숨소리가 방 안에 고르게 깔렸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나도 한때는 자식이 있었소. 서민영은 바느질하던 손을 가만히 멈추었어요. 한데 내가 못나서 그만 틀어지고 말았지. 노인의 말끝이 어둠 속으로 흐릿하게 잠겼습니다. 그 목소리엔 깊은 회한의 그늘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인 듯 했어요. 서민영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픈 자리를 함부로 들추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노인의 식은 죽그릇을 조용히 데워왔습니다. 사흘이 나흘이 되고 노인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떠나도 될 만큼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아침에 신발을 신었다가 도로 벗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발이 도무지 떨어지질 않았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한참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 좁고 눅눅한 방에 자꾸만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별이가 닦아둔 구두코가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소리의 흥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는 저녁이 자꾸 기다려졌죠.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노인은 결국 그날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며칠만 더 신세를 지겠노라 멋쩍게 둘러댔습니다. 서민영은 그런 노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죽 한 그릇을 더 안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반지하 방에 고요히 저물었어요. 그 무렵 도시 저편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며칠째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한데 그 집안엔 어쩐 일인지 다급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두고 도리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노인의 큰아들 부부였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빈자리는 오래 비어있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한지상은 사흘을 꼬박 비서들을 닥달했어요. 흥신소 둘을 풀고 회장 휴대전화에 마지막 기지국까지 뒤졌습니다. 비서 하나가 한 동네의 편의점 폐회로 화면을 찾아냈죠. 화면 속 노인은 낡은 점퍼 차림으로 골목을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좁혀진 한 점이 바로 반지하 그 동네였어요. 한지상은 그 화면을 보고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벌가의 명예회장이 다 쓰러져가는 새빵을 드나든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게 두려웠죠. 회장이 정신이 흐려져 엉뚱한 사람에게 재산을 떼어줄지도 모른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부부의 머릿속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윤재숙은 차 안에서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별렀어요. 새벽 6시 검은 세단 2대가 좁은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빗물 고인 웅덩이를 지니기며 흙탕을 튀겼죠. 이른 시간의 골목은 아직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며느리 윤재숙이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구두 굽이 시멘트 계단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코를 손수건으로 가린 채 반지하 문을 노려봤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빨래 비누 냄새가 뒤섞여 코끝에 닿았죠. 윤재숙의 미간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침 서민영이 빨래 대야를 들고 문을 열던 참이었습니다. 낯선 부부와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맞네. 윤재숙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가 우리 회장님을 꼬셨나 했더니 서민영은 영문을 몰라 대야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회장님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사람은 그저 마음 따뜻한 김노인이 전부였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시침이 떼지 마요. 윤재숙이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대성그룹 명예회장 한동주.
그 어른이 왜 이런 시궁창에 계시겠어요? 서민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대성그룹, 그 이름은 텔레비전에서나 듣던 거대한 간판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그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서민영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다물었죠. 지난 며칠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이 끓여 먹은 라면과 아이들과 접은 종이배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낯설게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서민영은 단 한 번도 노인의 형편을 캐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갈 곳 없어 보이는 외로운 어른이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밥 한 끼 더 차린 게 무슨 죄가 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죠.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리는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면 돼요? 윤재숙이 핸드백을 열며 비웃었습니다. 노인네 등쳐서 한몫 챙기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한지상이 그제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더니 바닥에 툭 던졌죠. 5만 원권 다발이 흙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짐 싸서 사라지면 한 번 더 주지. 수표 한 장이 펄럭이며 빗물 고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서민영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화끈 달아올랐어요. 골목 끝에서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저 집이 무슨 사고 쳤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낮은 담장을 타고 번졌죠. 구경꾼이 늘수록 서민영의 어깨는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는 그녀였어요. 그런 그녀를 거지라 부르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별이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7살 아이가 두 팔을 활짝 벌려 엄마 앞을 막아섰죠. 우리 엄마 거지 아니에요. 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동생 소리도 문틈에서 작은 손으로 누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 모습에 윤재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들까지 앞세워서 아주 가지가지하네요. 서민영은 별이를 얼른 등 뒤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가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죠. 그 소란을 듣고 노인이 안에서 비척비척 걸어 나왔습니다. 지상아, 그만해라.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다.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지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망이 나셨어도 분수가 있지. 이런 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며느리가 회장의 팔을 거칠게 붙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집안 망신 다 시키시잖아요. 회장은 끌려가지 않으려 발끝에 힘을 주었죠. 하지만 73 노인의 힘은 가여울 만큼 약했습니다. 건장한 사내 둘이 양옆에서 그를 부추기듯 떠밀었어요. 구경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그 등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회장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자꾸 반지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마른 숨만 새어나왔어요. 그 모습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노망난 노인의 추태로만 보였습니다. 빨리 모셔. 사람들 더 모이기 전에. 윤재숙이 사내들에게 낮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의 발이 진흙 위에서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서민영은 흙바닥에 흩어진 돈다발을 한 장씩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째 한지상의 가슴팍에 도로 내밀었죠.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단 한 푼도요. 한지상이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독한 척은 곧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요. 그는 봉투를 낚아채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세단의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회장은 뒷좌석 유리창에 손바닥을 가만히 가져다 댔죠. 젖은 눈으로 반지하 쪽을 오래오래 돌아봤습니다. 차창 너머 별이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 작은 주먹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모양이 가슴 한구석을 콕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민영은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바닥에 남은 수표 한 장이 빗물에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회장을 데려간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한동주는 넓은 저택 거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소파는 푹신했지만 등이 자꾸 베겼어요. 회장은 줄곧 그 반지하의 눅눅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별이와 소리가 까르르 웃던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며느리는 그를 안방에 가둬 두다시피 했습니다. 바깥 출입은 기사와 함께만 겨우 허락됐어요. 회장은 그 모든 갑갑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밥을 떠넣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청해도 새벽이면 눈이 절로 떠졌어요. 머릿속엔 온통 두 아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엿새째 새벽 한동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아직 잠든 틈을 가만히 노렸어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늙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사 양반, 변두리 산동네로 좀 갑시다. 회장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떠 있었죠. 차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차츰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문을 두드렸어요. 서민영은 문을 열다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 새벽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녀의 눈가가 단숨에 붉어졌어요. 한동주는 멋쩍게 웃으며 낡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방 안에서 쌍둥이가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별이와 소리가 회장의 양다리에 와락 매달렸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온기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닷새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게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 좁은 방이 어떤 대궐보다 아늑했어요. 서민영은 식은 보리차를 새로 데워왔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옆에 무릎을 맞대고 앉았어요. 별이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폴짝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보물 보여드릴까요? 소리도 덩달아 두 눈을 반짝였어요. 두 아이는 베개 밑을 부지런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영이 옅게 웃으며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저 녀석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거예요. 한동주는 그 작은 손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별이가 마침내 손바닥을 활짝 펴보였습니다. 거기 낡은 목각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소리도 똑같이 생긴 새를 꺼내 들었습니다. 참새만한 크기에 손때가 까맣게 절어 있었죠. 이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졌던 거예요. 별이가 자랑스레 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민영이 나직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시설에서 데려올 때부터 품에 꼭 쥐고 있었대요. 별이의 새가 회장의 손바닥에 살며시 얹혔습니다. 그 순간 한동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딘 칼자국과 둥글게 다듬은 날개 끝이었어요. 밑면을 매만지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기 작은 흠집 하나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누군가 서툰 솜씨로 새겨놓은 표식이었죠. 회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나무를 깎은 결이 지독히도 낯익었어요. 손끝이 저절로 그 흠을 자꾸 더듬었습니다. 숨이 잠시 멎은 듯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동주는 황급히 목각 새를 내려놓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세상에 비슷한 목각새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시장 좌판에도 흔하디흔한 게 이런 새였습니다. 회장은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손바닥에 남은 감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까닭 모를 통증으로 묵직했죠. 그는 슬쩍 시선을 창밖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아주 짧은 기억 하나가 회장을 스쳐갔습니다. 판잣집 단칸방의 흐릿한 호롱불 아래였어요. 젊은 사내가 무딘 칼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대패밥이 무릎 위로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장난감 하나 살 돈조차 없던 시절이었죠. 누군가에게 새를 깎아 건네던 그 거친 손, 작은 손이 그 새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동주는 그 장면 앞에서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처럼 이내 흩어졌어요. 회장은 끝내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슴만 까닭 모르게 먹먹하게 저려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서민영이 걱정스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한동주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다. 그냥 옛 생각이 잠깐 났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서민영은 더 묻지 않고 따뜻한 물을 떠다 줬어요. 별이가 회장의 무릎에 머리를 살포시 기댔습니다. 소리는 목각새를 다시 베개 밑에 고이 넣었어요. 회장은 두 아이의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었습니다. 거칠던 그의 손이 한없이 부드러워졌죠. 두 아이의 숨결이 그의 손끝에 따스하게 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오래전 무언가를 닮아 있었어요. 해가 어느덧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서민영은 묵은지를 송송 썰어 김치전을 부쳤어요. 좁은 부엌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회장은 오랜만에 밥상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만난 저는 처음 먹어보는구나. 쌍둥이가 서로 더 먹겠다며 젓가락을 부딪혔어요. 그 소란이 회장에겐 더없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택의 어떤 진수성찬도 이만 못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아주었어요. 별이가 헤헤 웃으며 회장의 품으로 파고들었죠. 소리는 제 몫의 전을 회장 앞으로 슬쩍 밀어줬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마음씨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나 회장의 눈길은 자꾸 베개 쪽으로 향했습니다. 밑면의 그 작은 표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장은 무거운 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쌍둥이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꼭 그 새를 제대로 들여다보리라 마음먹었어요. 한동주는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회장은 줄곧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는 아직 그 작은 흠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저택에 닿자 며느리가 싸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또 그 천한 것들한테 다녀오셨군요.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동주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꾸만 그 목각 새가 떠올랐어요. 밑면의 흠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두방망이질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았는지 끝내 기억나지 않았어요. 회장은 베갯니들 움켜쥔 채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진실이 그 작은 밑면에 새겨져 있었죠. 밤은 깊었지만 한동주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어둠 속 천장에 자꾸만 그 목각 새가 어른거렸어요. 밑면을 더듬던 손끝의 감촉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베개를 고쳐 베며 몸을 모로 뉘었어요. 바로 그때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판잣집 단칸방, 호롱불이 가물대던 그 밤이었습니다. 젊은 한동주는 무딘 칼로 나무 토막을 깎고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줄 새를 한 마리씩 다듬던 참이었어요. 큰아들 지상이 먼저 제새를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막내 지욱은 그 곁에서 조막손을 내밀며 보챘습니다. 아버지, 내 새도 빨리요. 회장은 그 작은 성화에 껄껄 웃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은 가난했어도 마음만은 더없이 따뜻했어요. 막내의 새를 다 깎아 손에 쥐어주던 밤이었습니다. 지욱은 제 이름을 새기겠다며 칼을 달라 때를 썼어요. 서툰 손이 밑면에 삐뚤빼뚤 무언가를 그어댔습니다. 획은 자꾸 어긋났고 나뭇결은 거칠게 패였습니다. 그래도 막내는 그게 제 이름이라며 자랑스러워했죠. 한동주는 그 흠집투성이 표식을 똑똑히 떠올렸어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발밑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벌떡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늘 낮 그 밑면에서 만진 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흔한 좌판 목각새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건 40년 전 제 손으로 깎은 바로 그 새였습니다. 회장의 늙은 손이 어둠 속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가슴만 사정없이 뛰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한동주는 다시 반지하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눈을 피해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줄곧 마른 입술을 깨물었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민영이 놀란 얼굴로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어르신, 또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회장은 대답 대신 방 안베갯개로 다가갔습니다. 두 아이는 작은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별이가 잠결에 목각 새를 꼭 쥐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새를 조심스레 손바닥에 받쳐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를 뒤집어 밑면을 들여다봤어요. 거기 삐뚤빼뚤한 흠집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막내가 그어댄 바로 그 표식이었어요. 회장의 두 눈이 한순간에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숨이 턱 막혀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렸어요. 막내 지욱은 7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주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었습니다. 의절한 막내의 마지막 소식은 차디찬 부고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가 어떻게 이 아이들 손에 있단 말인가. 회장은 갈피를 잡지 못해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서민영이 걱정스레 그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자네가 어디서 데려왔는지 물어도 되겠나? 서민영은 잠시 망설이다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연고 아동시설에서 데려왔어요. 친부모는 저도 몰라요. 회장의 손이 목각 새를 쥔 채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그 새는, 이 새는 어디서 났는지 아는가? 시설에서 올 때부터 둘이 꼭 쥐고 있었대요. 서민영의 대답에 회장은 그만 눈을 질끈 감았어요. 가슴 한복판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새가 막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 몰랐습니다. 회장은 차오르는 눈물을 들킬세라 고개를 돌렸어요. 서민영은 영문을 몰라 그저 그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었습니다. 이 작은 머리통 어딘가에 막내의 모습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저려왔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큰아들 부부가 잔뜩 술렁였습니다.
회장이 새벽마다 몰래 사라진다는 보고가 곧장 올라왔어요. 아버님이 또 그 천안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윤재숙의 눈초리가 매섭게 곤두섰습니다. 한지상도 영문 모를 불안에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한낱 새빵 아이들 내력을 왜 자꾸 캐고 다니시지? 부부는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한테 어디로 모셨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일러요. 윤재숙이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한지상은 흥신소에 다시 사람을 붙였습니다. 회장의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캐라 지시했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직감은 곧 재산을 둘러싼 경계심으로 번졌습니다. 부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같은 시각 회장은 가만히 황 변호사를 불러들였습니다. 30년을 곁에서 지킨 가장 믿는 측근이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시설 이름과 쌍둥이의 생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출생과 시설 기록을 조용히 알아봐 주게. 황 변호사가 의아한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대체 이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한동주는 한참 만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나도 확실히 알지 못하네. 다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큰애들 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주게. 황 변호사는 그 비장한 눈빛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그의 손을 꼭 붙들고 거듭거듭 당부했습니다. 부탁이네. 이건 내 마지막 숙제일지도 몰라.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회장은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서 두 마음이 사정없이 부딪혔습니다. 제발 내 짐작이 맞기를, 저 아이들이 그의 핏줄이기를. 그러다 이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틀렸기를. 그래야 내 죄가 덜할 테니. 의절한 채 막내를 떠나보낸 회안이 목을 졸랐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만일 정말 그 아이들이 막내의 혈육이라면 어쩌나? 그 작은 손주들이 시설을 떠돌며 자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매정하게 등 돌린 사이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생각에 회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산동네를 그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황 변호사의 답이 오기까지 그 며칠이 두려웠어요. 회장은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한지상은 요즘 들어 아버지가 부쩍 이상했습니다. 넋을 놓고 허공을 보다 혼잣말을 흘리곤 했어요. 며느리 윤재숙도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죠. 부부의 등줄기에 서늘한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윤재숙은 회장의 서재를 몰래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황 변호사라는 이름이 겉면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어느 보육시설의 입소 기록 사본이 있었죠. 쌍둥이의 이름과 막내 아들의 옛 주소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숙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바르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반지하 아이들의 핏줄을 캐고 있었어요. 만약 그 아이들이 막내의 자식이라면 끝장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상속 구도가 송두리째 뒤집힐 판이었죠. 윤재숙은 입술을 깨문 채 서랍을 도로 닫았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안방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버님이 친자 확인까지 가시면 우린 끝이에요. 윤재숙의 목소리가 도끼로 바짝 잠겨 있었습니다. 한지상은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진실이 나오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면 돼. 이튿날 아침 부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회장을 큰 병원 특실에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치매 초기 증세가 의심된다는 진단서가 동원됐습니다.
회장의 휴대전화는 압수되듯 걷어졌어요. 바깥 세상과 이어지던 마지막 끈이 끊겼습니다. 한동주는 새하얀 병실에 갇힌 채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당장 이 문을 열어라. 간병인은 그저 측은한 눈으로 그를 달랬습니다. 회장의 외침은 두꺼운 병실 문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막내의 핏줄을 코앞에 두고도 손쓸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며느리의 면회 한 번을 사정사정 빌었습니다. 제발 그 아이들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다오. 윤재숙은 차가운 미소로 그 청을 짓밟았습니다. 아버님, 정신부터 추스르셔야죠. 다 위에서예요. 회장의 마른 입술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윤재숙은 다른 손도 쓰고 있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모은 시설 기록부터 통째로 빼돌렸어요. 사람을 보내 원본 사본을 깡그리 사들였습니다. 증거가 세상에 닿기 전에 흔적을 지우려는 수작이었죠. 진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부부의 칼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서민영을 정조준에 누명을 씌웠어요. 노인을 깨어 재산을 노린 사기로 경찰에 진정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며 보호기관에까지 신고했죠. 가난한 모자를 통째로 짓밟으려는 그물이었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반지하 앞을 며칠씩 어슬렁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일터 식당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사장은 결국 그녀에게 그만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유일한 밥줄마저 그렇게 끊겨버렸죠. 가난한 여자를 향한 압박이 사방에서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반지하 집주인이 서민영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사람한테 방 못 줘. 당장 비워. 어디선가 사주를 받은 게 분명한 말투였습니다. 보증금은 밀린 월세 명목으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서민영은 영문도 모른 채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낡은 보따리 몇 개가 골목 시멘트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서민영은 두 아이의 손을 끌어쥔 채 우두커니 섰어요. 당장 오늘 밤 몸 누일 곳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죠. 한 가족이 그렇게 세상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서민영은 아는 번호란 번호는 다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와주겠다는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그녀를 흘끔거리며 등을 돌렸죠. 세상 인심이 이토록 빠르게 식는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별이가 엄마의 젖은 소매를 가만히 당겼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면 안 돼요? 서민영은 그 말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어요. 그저 아이의 머리를 빗물 속에서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소리는 작은 주먹을 가슴팍에 꼭 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빼앗기라도 할까봐 잔뜩 웅크린 자세였어요. 그 안에는 손때 묻은 목각 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안 뺏겨. 할아버지가 좋아한 거란 말이야. 소리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가늘게 묻혔습니다. 별이가 동생의 어깨를 제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소라, 누나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7살 누나의 작은 등이 동생을 폭 가려주었습니다. 빗물이 두 아이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민영은 그 작은 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의 한동주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붙어서서 잿빛 하늘만 올려다봤어요. 저 빗속 어딘가에 두 아이가 떨고 있을 듯 했습니다. 회장은 펴든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봤죠. 목각새 밑면의 그 흠집 감촉이 손끝에 또렷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막내가 새겨넣던 서툰 표식이었습니다. 오래전 호롱불 아래 깎던 그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갇힌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손가락 사이로 빗소리만 무력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장의 두 눈의 끝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일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다 헛것 같았어요. 정작 지켜야 할 핏줄 하나 품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가만히 기댔죠. 늙은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쪽 모두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가족은 빗속 길 위에, 한 노인은 흰 병실에 갇혔어요. 세상은 끝내 가난한 이들 편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둠이 두 갈래의 절망을 똑같이 덮어갔죠. 이대로 모든 게 묻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동주는 마지막 끈 하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입원 직전 그는 황 변호사에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7년 전 그 기록만은 끝까지 파괴. 부부가 미처 손대지 못한 진실 한 가닥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작은 불씨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살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께를 꾹 눌렀어요. 거기 7년 전의 비밀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 단 하룻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밤의 진실이 천천히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의 봄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가의 응접실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막내 아들 한지욱이 아버지 앞에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윤설,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가난한 처녀였어요. 회장의 눈빛이 단번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한동주는 그 여자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막내 며느리 자리를 넘봐. 윤설은 고개를 떨군 채 손끝만 매만졌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한지욱이 그 앞을 제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장의 입에서 모진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집 문턱을 넘으려거든 저 여자를 버려라. 한지욱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 가난이 그렇게도 죄가 됩니까? 회장은 끝내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사이의 골이 그 한마디로 깊게 패였습니다. 응접실에 내려앉은 팽팽한 침묵. 한지욱은 끝내 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는 윤설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회장은 등을 돌린 채 아들을 붙잡지 않았죠. 그렇게 부자는 7년의 침묵 속으로 갈라졌습니다. 집을 나온 두 사람은 변두리에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서로를 향한 마음뿐. 그 마음 하나로 두 사람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을 치르고 나니 수중엔 한 푼도 없었죠. 한지욱은 낮에는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밤이면 다시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어요. 거친 손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갔습니다. 윤설은 그 작은 방을 늘 환하게 닦아두었죠. 끼니가 라면뿐인 날에도 두 사람은 자주 웃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으면 추운 줄도 몰랐어요. 가난한 단칸방이 그들에겐 세상 전부였습니다. 이듬해 봄 그 단칸방에 울음소리가 둘 터졌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한지욱은 갓난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두 생명. 그 작은 얼굴들이 한지욱의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윤설은 산후조리도 못한 채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오빠는 별이, 동생은 소리라 이름 지었죠. 밤하늘 별과 고든 소나무를 닮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밤 한지욱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든 손때 묻은 목각 새 한 마리. 어릴 적 아버지가 손수 깎아준 새였습니다.
어린 그가 잠든 머리맡을 지켜주던 새였죠. 그는 그 새를 평생 품속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워도 그것만은 참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작은 새에 옛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지욱은 그 새를 본떠 2마리를 새로 깎았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밤마다 정성으로 다듬었어요. 완성한 새 밑면에 어릴 적 제 표식을 새겼습니다. 오래전 아버지 새에도 똑같이 몰래 새겨둔 표식이었죠. 그는 그 새를 쌍둥이에게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별이는 제 새를 늘 베개 밑에 두고 잤어요. 소리는 노래를 부를 때면 새를 꼭 쥐었습니다. 2마리 새는 그렇게 아이들의 단짝이 되었죠. 세월이 흐르며 한지욱의 마음에도 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아버지를 향한 미움을 녹여갔어요. 그는 문득 아버지의 늙은 얼굴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손주들을 한 번만이라도 안겨드리고 싶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해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편지엔 손주들의 사진과 작은 발도장이 담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손주들을 보러 와주세요. 그는 그 편지를 본가 주소로 붙였어요. 며칠 뒤엔 큰형 한지상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께 꼭 전해줘. 부탁이야. 그러나 그 편지는 회장의 손에 닿지 못했습니다. 한지상 부부가 중간에서 모조리 가로챘던 거예요. 손주의 존재가 알려지면 상속 구도가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부부는 편지를 불태우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회장은 막내에게 자식이 생긴 줄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기다리던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욱은 아버지가 자신을 영영 버렸다 여겼어요. 그래도 그는 답장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죠. 그는 무거운 마음을 끌어안고 다시 일터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화해의 봄은 그렇게 형의 손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비가 몹시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한지욱과 윤설은 낡은 차로 빗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생일 케이크를 사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들을 정면으로 덮쳤죠. 2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뒷좌석의 쌍둥이만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었어요. 경찰은 곧 한 명뿐인 가족 한지상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부는 병원으로 달려와 사고 현장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2아이를 보았습니다. 핏줄이 분명한 그 얼굴에 부부는 멈칫했어요. 그 순간 부부의 머릿속엔 차가운 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상은 회장에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막내 부부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2아이의 존재는 끝내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비보에 온몸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막내의 자식이 있는 줄은 영영 몰랐죠. 부부는 살아남은 쌍둥이를 몰래 처리했습니다. 서류상 무연고 아동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핏줄을 지운 채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냈습니다. 면회 한 번 오는 이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어린 남매는 그렇게 가족을 통째로 잃었어요. 회장의 핏줄을 세상에서 깨끗이 지운 셈이었죠. 그 은폐가 7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설로 보내진 2아이의 손엔 목각 새가 쥐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깎아준 그 새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이름도 잃고 핏줄도 잃은 어린 남매였습니다. 그 작은 새 2마리가 유일한 흔적으로 남았죠. 훗날 그것이 모든 진실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 현재 병실에 갇힌 한동주가 눈을 떴습니다. 황 변호사가 캐낸 7년 전 기록이 그의 머리를 스쳤어요.
가로챈 편지와 거짓 비보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 위로 겹쳐 떠오른 두 아이의 얼굴.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자신이 외면한 막내에게 자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모진 말로 내쫓은 자리에 손주 둘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떨던 그 아이들이 바로 막내의 핏줄이었어요. 회한이 늙은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팠습니다. 회장은 마른 손으로 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렸죠. 이제 그 진실을 세상 앞에 끌어낼 차례였습니다. 황 변호사는 끝내 7년 전 기록 한 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부부의 손길이 닿지 못한 마지막 캐비닛이 있었어요. 지방의 한 보육시설 문서고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깊은 곳에서 입소 원본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손끝이 그 누런 종이 위에서 멎었어요. 종이 갈피에는 막내 한지욱의 친필 동의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아이들의 이름이 또렷했어요. 별이와 소리, 분명 그 쌍둥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한 장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잘려나갈 뻔한 진실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이었죠. 그는 곧장 친자 확인 결과지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대조 수치 끝에는 일치라는 두 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쌍둥이 별이와 소리는 막내 한지욱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동주 회장의 친손주가 분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빗길을 달린 차가 병원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변호사는 우산도 없이 로비를 가로질러 뛰었어요. 복도 끝 특실 앞에는 간병인이 막아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들어가실 수 없어요. 변호사는 그 말을 밀치고 문고리를 잡아챘습니다. 병실 안에서 한동주는 창가에 붙어 서 있었어요. 그는 잿빛 하늘만 며칠째 올려다보던 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도련님 핏줄입니다. 한동주의 마른 입술이 그 한마디에 바르르 떨렸습니다. 회장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앙상한 두 다리가 그 순간 휘청 흔들렸어요. 그러나 노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쳐둔 문을 그대로 밀고 나섰어요. 누구도 그 늙은 걸음을 끝내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환자복 위에 외투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손에는 변호사가 건넨 주소 한 줄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종이가 늙은 손 안에서 자꾸만 바스락 떨렸습니다. 차는 빗줄기를 가르며 도시 변두리로 향했어요. 회장은 창에 이마를 댄 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 비 어딘가에 손주들이 떨고 있을 터였습니다. 부디 늦지 않기를 노인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일평생 무엇을 빌어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마른 입가에 처음으로 기도가 맺혔어요. 차창 밖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그는 마침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처마 밑에 웅크린 모자가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서민영의 어깨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곁에 7살 두 아이가 바짝 붙어 있었죠. 회장의 발이 진창 위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 새를 너희가 대체 어디서 났니?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리의 작은 주먹 안에 그 목각 새가 쥐어져 있었어요. 회장은 두 아이 앞으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값비싼 외투 자락이 흙바닥에 그대로 끌렸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 손에 목각 새를 받쳐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 작은 새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거기 막내가 새기던 서툰 표식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의 숨이 턱하고 멎고 말았어요. 굽은 어깨가 그 순간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손주들아. 노인의 목에서 갈라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한꺼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아이들의 젖은 머리에 묻혔어요. 일평생 단단하던 사람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한 번, 또 한 번 무너지듯 떨려왔습니다. 호통 한마디로 어른들을 숨죽이던 노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7년 묵은 회한이 그 한 번에 다 쏟아졌습니다. 서민영은 그 광경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아이들의 친할아버지였던 거예요. 7년을 품어 키운 아이들의 뿌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어요. 젖은 두 손이 제 입을 가만히 틀어막았습니다. 서민영은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춰보았어요. 아이들이 늘 끌어안던 목각새의 사연을 알았습니다. 회장이 왜 그새 앞에서 무너졌는지 알았어요. 7년 전 자신이 거둔 핏덩이의 진짜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무게에 그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어요. 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우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슬픈지 알 수 없는 7살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는 작은 손을 노인의 등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새는 안 뺏을게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울음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소리도 누나를 따라 노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회장은 두 손주를 놓칠세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온기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듯 했어요. 주름진 두 손이 아이들의 등을 거듭 쓸어내렸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세 사람의 울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지나던 이웃들이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 노인의 7년이 빗속 흙바닥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빈자리가 그제야 메워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만남이 거기 있었어요. 회장은 한참 만에야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얼굴을 감쌌습니다. 별이의 눈매에서 죽은 막내의 어린 얼굴이 비쳤어요. 소리에 웃는 입가가 또 그렇게 막내를 빼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작은 얼굴들을 차마 놓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7년이 두 아이의 얼굴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서민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거둬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명예회장이 가난한 여인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민영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눈물만 쏟았어요. 빗줄기가 네 사람의 어깨 위로 한참을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두 손주를 데려가겠다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둠 속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마음먹었어요. 빼앗긴 7년의 빚을 제 손으로 다 갚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잘못 끼워진 모든 매듭을 바로잡으리라 결심했어요. 노인의 젖은 눈빛에 비로소 단단한 결의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사내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 회장님이 그 아이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수화기 너머 윤재숙의 숨소리가 싸늘하게 멎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 또 한 번 독한 불이 켜졌습니다. 그날 밤 안방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재숙은 회장의 변호인에게 한 통의 서류를 보냈어요. 친권 부적격을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73 노인이 어린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으로 다시 아이들을 떼어놓을 셈이었어요. 윤재숙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재산을 미리 옮겨둘 위임장 초안이었어요. 그녀는 밤새 한 줄 한 줄을 매만지고
또 매만졌습니다. 손주가 돌아온 마당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이 등불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어요. 한지상은 다음 날 아침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명예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어요. 정신 감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을 다시 병실에 가둬둘 마지막 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부회장의 굳은 얼굴 앞에서 숨을 죽였어요. 그는 노인이 헛것을 보고 골목을 헤맸다고 둘러댔습니다. 다 죽은 아이들을 손주라 우긴다며 혀를 찼어요.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만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누구도 그 그럴듯한 말에 선뜻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한동주가 외투를 걸친 채 똑바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휘청이던 그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갈색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회장의 말끝이 그 자리에서 뚝 끊겼습니다. 회장은 긴 탁자의 맨 끝 자리에 앉았어요. 황 변호사가 그 옆에 서류 한 장씩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7년 전 작성된 무연고 처리 문서였습니다. 살아있는 손주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종이었어요. 서류 아래 결재란에는 한지상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 자네 것이 맞는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지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어요. 그는 입을 열려다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가장 무거운 자백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죽지 않은 아이를 죽었다 적은 손이 자네 손인가? 그 물음에 부회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지상에게로 쏠렸어요. 방 안에 누구도 함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황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지방시설의 입소 원본과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별이와 소리가 막내 한지욱의 핏줄임을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그 기록을 빼돌린 정황 자료였어요. 시설 직원에게 건넨 돈의 흐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이건 전부 오해이세요. 그녀의 우아하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회장은 손을 들어 그 변명을 가만히 막았습니다. 네 번째 서류가 그녀 앞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것은 7년 전 가로챈 화의 편지의 사본이었어요. 막내가 아버지께 보내려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빼돌려 숨겨둔 편지였습니다. 부자의 7년 단절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윤재숙의 손끝이 그 종이 위에서 새파랗게 떨렸습니다. 내가 이 편지만 전했어도. 회장의 말이 끝을 맺지 못하고 잠겼어요. 그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키운 것이 결국 제 탓이었습니다. 늙은 아비의 어깨가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사회는 그 자리에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한지상의 부회장직 해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후계 구도에서 그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졌어요. 상속 명단에서도 두 부부는 함께 제외되었습니다. 누구의 고함도 없이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황 변호사는 은폐와 무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어요. 무연고 조작과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서민영에게 씌운 사기와 유괴 고발도 다시 열렸습니다. 거짓을 쌓아 올린 탑이 제 무게로 무너졌어요. 부부는 그제야 제가 판 함정을 마주 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부부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때 그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어요. 호화롭던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빼돌린 돈의 흐름이 한 줄씩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부부가 쌓아둔 모든 것이 차 앞 딱지 아래 묶였어요. 윤재숙은 마지막까지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이 집안을 지키려.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가 그 말을 다 받쳐주지 못했어요. 잘 다듬어 온 가면이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가지런하던 서류가 힘없이 흘러내렸어요. 한지상은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금까지 제 손안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는 텅 빈 의자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주려다 결국 전부 잃은 자리였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네 글자가 그 침묵에 내려앉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탓할 사람은 거울 속에 제 얼굴뿐이었어요. 욕심이 형제의 핏줄까지 어둠에 묻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제와 그 빚을 갚을 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빈 의자들만이 그 늦은 후회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서민영에게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였어요. 유괴범으로 몰렸던 이름 석자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7년을 견딘 한 여인의 결백이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회장은 그녀를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명을 씌운 것은 제 가족이었다며 사죄했어요. 잃어버린 명예를 반드시 되돌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서민영은 그 손을 말없이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볕 같은 화해가 스며들었어요. 회장은 그녀가 잃은 일터와 보금자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함부로 내뱉어진 거짓 소문도 하나씩 바로잡혔어요. 이웃들은 그제야 그녀에게 미안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을 짊어진 누명의 무게가 비로소 내려졌어요. 서민영의 굽었던 어깨가 그제야 천천히 펴졌습니다.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막내가 남긴 또 하나의 목각 새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두 아이를 온전히 품을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새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의 집이었어요. 큰아들 부부가 무너진 뒤 회장의 집에는 오래 닫혔던 창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쳐두었던 차가운 벽도 하나씩 허물어졌습니다. 회장은 가장 먼저 서민영의 거친 손부터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 손등 위에 7년의 고생이 굳은 살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한참이나 참아 놓지 못했습니다. 댁의 빚도 가난도 이제 다 제가 떠안겠습니다. 회장은 밀린 병원비와 사채 빚을 그날로 모두 갚았습니다. 빚쟁이의 독촉 전화에 떨던 밤이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을 떠돌던 모자에게 벼뜨는 집이 생겼어요. 서민영은 그 큰 소식 앞에서도 쉬이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 저 없으면 밤마다 깨서 울어요. 그 말끝이 가늘게 흔들리며 잦아들었어요. 밤마다 아이들을 다독여 재운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7년을 품어 키운 아이들이 먼저 눈에 밟혔습니다. 서민영의 두 손이 제 무릎 위에서 자꾸 떨렸어요. 회장은 그 마음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손주를 데려가되 엄마를 떼어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여인은 이미 세상 하나뿐인 엄마였어요. 이 엄마를 떼어내면 아이들은 또 한 번 버려지는 셈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어린 마음을 두 번 다시 부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 엄마가 둘이면 그게 무슨 흉입니까? 노인의 그 한마디에 서민영의 무릎이 풀썩 꺾였습니다. 회장은 세 사람을 한 집 식구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돈 몇 푼 쥐어 내치는 일 따위는 떠올리지도 않았어요. 은혜를 갚는 길은
결국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른 저택 한쪽에 모자의 작은 살림이 새로 차려졌습니다. 서민영은 여전히 아이들의 밥을 짓고 머리를 빗겼어요. 달라진 것은 더 이상 끼니를 굶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아침마다 손주들 방문을 가만히 열어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곤히 잠든 숨소리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그 평범한 아침이 노인에겐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잃은 줄 알았던 핏줄이 제 집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마른 눈가가 아침마다 그렇게 젖어들었어요. 처음엔 별이도 소리도 노인의 손을 낯설어 했습니다. 큰 집도 흰머리 할아버지도 아이들에겐 어렵기만 했습니다. 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그저 곁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주말이면 두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사탕 봉지 앞에서 아이들의 굳은 얼굴이 금세 풀렸습니다. 회장은 손주들을 따라 처음으로 회전목마에도 올라탔어요. 일평생 일만 알던 노인이 그날 아이처럼 환히 웃었습니다. 어느 나들이 길 소리가 회장의 손을 슬그머니 잡아왔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에 노인의 눈가가 또 붉어졌어요. 그 작은 실내 하나가 노인에게는 더없이 귀했습니다. 별이는 어느새 회장을 할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글자가 노인의 굳은 가슴을 뜨겁게 적셨어요. 7년 묵은 빈자리가 그 부름 한마디에 메워졌습니다. 노인은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이면 네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서민영이 끓인 된장국 냄새가 으리으리한 집을 데웠습니다. 빈 그릇만 차게 놓이던 식탁에 비로소 온기가 돌았습니다. 회장은 손주들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곤 했어요. 그 서툰 손길에 두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민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혼자 짊어졌던 7년의 무게가 그제야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이들이 두 사람 모두를 잃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였습니다. 그녀의 메마른 입가에 오랜만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회장은 아이들에게 죽은 막내의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아빠도 어릴 적엔 너희만큼 새를 좋아했단다. 별이와 소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얘기에 빠져들었어요. 노인은 그렇게 끊어졌던 핏줄의 기억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빈방마다 골고루 스며들었습니다. 회장은 서민영을 누이로 또 딸로 살뜰히 챙겼어요. 철철이 옷을 지어보내고 아픈 데는 없는지 늘 살폈습니다. 서민영도 노인의 약시간을 제일같이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그렇게 가족이 되었어요. 정이란 핏줄보다 깊게 흐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한 그루 나무로 얽혀 자랐습니다. 봄볕이 좋던 어느 날 회장은 온 가족을 산으로 이끌었어요. 막내 한지욱과 며느리 윤설이 나란히 잠든 양지였습니다. 회장은 그 차가운 비석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평생 굽힌 적 없던 등이 그 자리에서 깊이 숙여졌어요. 못난 아비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갈라진 음성이 봄바람에 가만히 실려 흩어졌습니다. 모진 말로 등을 떠밀던 그날이 노인을 두고두고 찔렀습니다. 가난하다 내쫓은 막내였고 끝내 화해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 회한이 늙은 어깨를 다시 한번 들썩이게 했습니다. 서민영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곁에 가만히 섰습니다. 별이와 소리가 처음 보는 아빠, 엄마의 이름을 더듬었어요. 아빠,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이의 여린 목소리가 양지 바른 비탈에 가만히 번졌습니다. 회장은 손주가 쥔 목각새를
비석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막내가 깎다만 그 새가 마침내 주인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7년을 떠돌던 두 마리 새가 그제야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린 들꽃이 그 작은 새를 가만히 스쳤습니다. 잘못 끼워졌던 매듭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씩 풀렸어요. 돌아오는 길, 노인은 두 손줄을 양옆에 끼고 걸었습니다. 서민영이 그 뒤를 따르며 젖은 눈가를 슬쩍 훔쳤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나란히 길게 늘어졌어요. 회장의 집은 더는 차갑고 너른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으로 채워진 그 집에 늦봄의 볕이 길게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행복이 거기 오래 머물렀어요. 저택을 채운 것은 값비싼 가구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회장은 서재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막내 한지욱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붙인 편지였어요. 노인은 7년째 차마 뜯지 못한 그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봉투 끝에 적힌 한 줄 글씨가 그의 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거기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막내의 마지막 부탁이 잠들어 있었어요. 노인은 7년을 묵힌 그 봉투를 마침내 손끝으로 뜯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막내의 글씨가 살아나듯 일어섰어요. 삐뚤빼뚤한 그 필체가 노인의 늙은 눈을 단번에 찔렀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이 가지런히 종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첫 줄을 더듬어 읽어내려갔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첫 줄부터 노인의 손이 잘게 떨려왔습니다. 끝까지 못난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그 한 줄에 노인의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가난하다 내쫓았던 아들의 마지막 말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병든 아들이 도리어 아비의 안부를 먼저 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마른 가슴이 그 한 줄에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별이와 소리를 부디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줄에서 노인의 눈물이 종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원망 한 줄 없이 아비를 그린 막내의 곡진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실은 아비를 그리워했습니다. 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어요. 마른 손이 누런 종이 위를 몇 번이고 쓸어내렸습니다. 굽은 등이 빈 서재에서 가늘게 들썩이고 또 들썩였습니다. 7년을 미뤄둔 울음이 그제야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러나 그 울음 끝에는 오래 잃었던 위안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늦었으나마 부자의 마음이 그 종이 위에서 비로소 맞닿았어요. 서로 등졌던 줄 알았던 둘이 실은 같은 곳을 그리워했습니다. 노인은 그 편지를 막내의 사진 옆에 가만히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종이를 서랍 깊이 숨겨두지 않을 셈이었어요. 그렇게 또 몇 해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10살을 넘긴 별이와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왔습니다. 두 아이의 키가 어느새 회장의 가슴께까지 자라 있었어요. 서민영은 툇마루에 앉아 두 아이의 이름을 정답게 불렀습니다. 회장은 그 곁에서 손주들의 자란 등을 흐뭇이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노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또 한 겹 새겨두었어요. 그 사이 노인의 굽은 등은 한 뼘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부쩍 자란 두 아이를 바라보는 일이 노인의 큰 낙이었어요. 소리는 여전히 장난기 많은 막내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책가방이 현관에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회장은 아침마다 손주들의 등굣길을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에는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별이가 장대를 들고 까치발로 그 붉은 감을 따보려 했습니다. 소리는 그 아래에서 떨어질세라 두 손을 활짝 벌렸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 가을볕 아래
따뜻하게 번졌어요. 한때 텅 비었던 저택이 이제 사람의 온기로 그득했습니다. 서민영이 각각 가낸 감을 회장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회장은 그 단감을 손주들 입에 먼저 한 점씩 넣어주었어요. 달큰한 즙이 흐르는 입가를 아이들이 손등으로 쓱 닦았습니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밥을 먹었어요. 서민영이 끓인 된장국 냄새가 너른 집을 구석구석 데웠습니다. 회장은 손주들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또 얹어주었어요. 그 서툰 손길에 두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빈 그릇만 차게 놓이던 그 식탁이 매일 저녁 따뜻했습니다. 밤이면 회장은 손주들에게 죽은 막내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별이와 소리가 이불 속에서 눈을 빛내며 그 얘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끊어졌던 핏줄의 기억이 그렇게 다시 이어 붙여졌어요.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를 그 이야기로 그렸습니다. 어린 시절 새를 좋아했다던 아빠를 두 아이가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는 그 목각 새 마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막내가 깎다 만새를 회장이 마저 다듬어 곁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두 마리 곁을 든든히 지키는 한 마리였어요. 흩어졌던 새들이 마침내 한 둥지로 함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별이와 소리가 그 새들을 벼뜨는 창가에 가만히 옮겨두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떠돌던 새 마음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봄이 오면 네 식구는 막내 부부가 잠든 양지를 함께 찾았어요. 별이와 소리가 비석 앞에 손수 깎은 새 한 마리를 놓아두었습니다. 회장은 그 차가운 돌 앞에서 늘 막내의 편지를 가만히 떠올렸어요. 이제는 원망도 회한도 없이 그저 그리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심이란 아무리 늦게 닿아도 끝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핏줄보다 깊은 정이 그 낡은 집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한번 어긋났던 인연도 끝내 제 둥지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모진 세월을 건넌 정은 결국 늦게라도 보답을 받았어요. 미루어둔 마음도 끝끝내 닿을 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행복이 그 집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늦었던 화해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가만히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